살고 싶으면 내 딸인 척해! 저기 있다! 거기서! 얼른 타! 부산항 뒷골목, 낯선 남자가 민주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죠. 남자는 순식간에 다정한 아빠로 변해 민주를 구해줬습니다. 검은 벤츠 안 충격적인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평창동 저택에 도착하자 봉투 하나가 건네졌습니다. 3살부터 지금까지 몰래 찍은 민주의 사진들, 한 장당 1억 원씩 총 20억. 민주는 20년 동안 누군가의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엄마가 감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11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릿한 부산항의 바다 냄새보다 더 지독한 건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23살 민주는 퉁퉁 부은 발을 이끌고 캄캄한 뒷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6시간을 꼬박 서서 일해번 돈, 이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엄마 윤계숙에게 뺏길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오늘은 얼마야? 뭐야? 이것밖에 안 돼? 환청처럼 들리는 엄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 민주는 한숨을 푹 쉬며 컨테이너 야적장 사이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때였습니다. 코너를 도는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거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자갈을 밟는 발소리, 거친 숨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의 발자국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민주가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커다란 손이 민주의 팔을 낚아채듯 움켜쥐었어요.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힘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벌리는데 또 다른 손이 민주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귓속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둥둥 울렸어요. 민주의 눈앞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남자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충혈된 눈빛은 살기가 서린 것처럼 매서웠어요. 민주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 딸인 척해. 민주는 눈동자만 굴리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강도인가요? 납치범인가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험상궂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쪽 아냐? 아까 분명히 이리로 갔는데. 2~3명의 남자들이 두리번거리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사냥감을 찾는 짐승처럼 날카로웠어요. 손에는 뭔가 번쩍이는 게 들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민주가 영문을 몰라 굳어있자 코트 차림의 남자가 민주의 어깨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민주의 몸이 움찔했어요. 그런데 남자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민주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빠 걱정했잖아.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기 어린 눈빛으로 협박하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죠. 골목 어귀의 사내들이 이쪽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고급 코트 차림에 서울 말씨를 쓰는 중년 남자. 그리고 그가 보호하고 있는 젊은 여자. 누가 봐도 어두운 밤 딸을 마중 나온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사내들 중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민주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 안으며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뭡니까? 우리 딸한테 볼 일이라도 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차가웠어요. 동시에 골목 저편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내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칫 뭐야? 애비가 있었어? 사내들은 바닥에 침을 뱉고 투덜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막혔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죠. 그런데 사내들이 사라지자마자 남자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까의 다정한 아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에 낯선 남자만 남았어요. 남자가 민주의 손목을 잡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손아귀 힘이 대단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자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민주가 망설이는 사이 골목 쪽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사내들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발자국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급하게 민주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타.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가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차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좌석에 내동댕이 쳐지듯 쓰러졌어요. 가죽 시트에서 세차 냄새가 났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차가 부산항을 벗어나 고속도로 쪽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려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문 손잡이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남자가 백미러로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남자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그때 차 안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자가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따님 찾으셨습니까? 차 안 스피커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찾지 못해서 제가 서울까지 운전하겠습니다. 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따님? 코트 차림의 남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딸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직접 운전해서 가겠네. 전화가 끊어지고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렸어요. 민주는 멍하니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따님을 찾았냐고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널 못 지켜.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민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네 진짜 아빠다.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남자의 뜬금없는 고백에 머릿속이 멈춰버렸어요. 진짜 아빠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민주에게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까다롭고 날카로운 엄마. 그 엄마 밑에서 23해를 살아왔어요. 아빠는 어린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백미러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의 눈매가, 코의 선이, 이마의 윤곽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유사점이었죠. 민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어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민주의 진짜 아빠라는 말은 정말 사실인 걸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이 넘는 거리. 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는 밤의 한가운데를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차 안의 침묵만 더 짙어졌어요. 그 정적을 깬 건 민주의 날선 헛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사기치지 마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민주는 남자의 뒤통수를 노려보았어요. 우리 아빠는 날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랑 한패죠? 목적이 뭐예요? 강민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뒤로 내밀었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마 보여주기 고통스럽다는 듯 망설임이 묻어났죠. 이걸 먼저 봐라. 민주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어요. 손가락으로 봉투 입구를 벌리자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역이 인쇄된 종이들이었습니다. 민주의 눈이 종이 맨 위에 적힌 발신자와 수신자 이름에 멈췄어요. 발신자 윤계숙, 수신자 최 실장.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애가 생긴 게 반반해서 중국에 넘기면 값 좀 받을 거야. 3억에 맞춰줘. 오늘 밤 넘길게. 민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라고 믿고 평생을 구박받으며 모셨던 윤계숙이 마치 물건처럼 가축처럼 값을 매기고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윤계숙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종이 위의 글자들 사이에서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오늘 심부름 장소가 이상했습니다. 늦은 밤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굳이 보낸 이유. 결국 자신을 팔아치우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죠. 강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놈들 인신매매범이야. 윤계숙이 보낸 거야. 강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분노가 배어 있었죠. 그 여자는 20년 전 우리 집 가정부였다. 가족처럼 믿고 널 맡겼는데 화재가 난 틈을 타 널 훔쳐 달아난 거야. 민주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정부라고요? 목소리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새어나왔습니다. 강민이 조수석에서 2번째 봉투를 꺼내 뒤로 건넸습니다. 첫 번째 봉투보다 더 두꺼웠어요. 민주가 봉투를 열자 사진 뭉치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3살 때 부산 달동네 흙바닥에서 놀던 모습, 10살 때 낡은 가방을 메고 학교 가던 뒷모습, 그리고 며칠 전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졸고 있는 모습까지 전부 민주가 자신도 모르게 뒤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민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왜 아저씨가 갖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민주는 강민을 바라보았어요. 강민이 백미러로 민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매년 내게 보낸 거다.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면서.
강민의 목소리에 20년 묵은 한이 서렸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보낼 때마다 내가 1억씩 보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한 장에 1억 원. 그 여자는 윤계숙으로 이름도 바꾸고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지. 그럴수록 난 더 겁이 났어. 괜히 섣불리 쫓다가 보내오는 이 사진마저 끊겨서 네 생사를 모르게 될까봐. 민주는 멍하니 사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엄마라고 믿었던 운계숙이 자신을 감시하고 몰래 사진을 찍어서 친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내는 유괴범이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남자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는 걸 민주는 너무 일찍 배웠으니까요. 강민은 백미러로 우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서울로 데려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강민은 핸들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잃은 죄책감 때문에 그 사진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단다. 이제 지옥은 끝났어. 넌 내 딸 조민주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기댄 채 흐느끼기만 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차는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풍경. 하지만 민주의 눈에는 그저 낯설고 두려운 다른 세상일 뿐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 펼쳐진 것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저택이었습니다. 웅장한 정원에는 가지런히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잔디밭은 초록 융단처럼 완벽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높이 솟아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며 찰랑거렸어요. 저택 건물은 유럽의 고성처럼 거대했습니다.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어서 마치 궁전 같았어요. 평생 단칸방에서 살았던 민주에게 그 위용은 감탄보다는 압도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강민이 먼저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가자. 여기가 네 진짜 집이야. 민주가 주춤거리자 강민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엄마가 널 기다리고 있어. 20년 동안 한순간도 널 잊지 못한 네 진짜 엄마가. 민주는 떨리는 눈으로 거대한 저택의 현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대저택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넓은 현관홀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고용인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아가씨.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 민주의 낡고 더러운 운동화가 너무나 초라하게 비쳤습니다. 민주는 아직 강민을 믿지 못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가 자신을 사서 어떻게 하려는 걸까?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윤계숙이 심어놓은 불신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네 아비는 널 버린 악마야.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민주는 알 수 없었죠. 민주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2층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불이야. 우리 아기. 우리 민주 꺼내. 민주가 고개를 들기도 전 2층 방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뼈만 남은 앙상한 몸. 한때는 고아쓸 얼굴이 비탄으로 무너져 내린 여자, 민주의 친모 김진이었습니다. 진이는 눈이 빠진 낡은 아기 인형을 가슴에 품고 계단 난간에 매달려 소리쳤습니다. 민주야, 기다려. 엄마가 갈게. 강민이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여보, 나야. 진정해. 이거 나. 내 딸이 저기 불 속에 있잖아. 강민이 진이를 붙잡자 진이의 퀭한 눈동자가 계단 아래 서 있는 민주를 향했습니다. 순간 진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거 누구야? 강민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 우리 민주야. 우리가 그토록 찾던 딸이 돌아왔어. 하지만 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민주는 3살이야. 저거 가짜야. 당장 내보내. 진이가 옆에 있던 도자기 화병을 집어 민주에게 내던졌습니다. 산산조각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민주의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기 내놔. 놈들이 훔쳐갔어. 진이가 거품을 물고 발작하자 고용인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여자는 팔을 휘저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민주는 그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저 여자가 내 엄마라고? 미친 사람처럼? 하지만 민주의 눈에 들어온 건 여자의 광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목, 그리고 인형을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화려한 저택과 대비되는 그 처참한 모습에서 민주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저릿해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강민이 계단을 내려와 민주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널 잃어버리고. 네 엄마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제정신인 날이 없었어. 아직도 불 속에 갇혀 살고 있단다. 강민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도망치듯 배정받은 2층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보았어요. 발신자는 엄마, 윤계숙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아, 윤호월, 너 어디야? 윤계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윤호월, 윤계숙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자신이 유산한 아기의 태명을 따온 것이었죠. 민주는 일부러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강민이라는 분 집이에요. 나보고 자기가 아빠라고 하던데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윤계숙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조강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윤계숙이 당황하기는커녕 되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이야, 이거 은혜도 모르는 기집애네. 내가 널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부자 아빠라고 하니까 홀랑 그 집에 들어가냐? 은혜요? 날 3억 받고 중국에 팔아넘기려던 게 은혜예요? 뭐? 브로커들이랑 문자한 거 통장 내역 다 봤어요. 당신이나 유괴해서 20년 동안 내 친아빠한테 돈 뜯어낸 것도 다 알아요. 전곡을 찔린 윤계숙이 발악했습니다. 시끄러워. 그동안 내가 너한테 쳐들인 밥값이 얼만데. 당장 짐 싸서 기어나와. 민주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제야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민주는 폴더폰 뒷판을 열어
배터리를 분리해버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한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23세 동안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해주고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손찌검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게 연기였다니. 그 모든 게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니. 조금씩 현실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낯선 서울이 밤이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도망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죠. 방 밖에서는 여전히 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밖에는 돈에 미친 유괴범 윤계숙. 아내는 20년 전 고통 속에 갇힌 엄마. 민주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이 집을 나가면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힐 거예요. 윤계숙이 보낸 그 사람들이 아직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민주는 방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책상 의자를 끌어다 문고리에 단단히 괴어 놓았습니다. 상황 파악될 때까지만 버티자. 민주는 침대가 아닌 방구석 바닥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지킬 수 있었죠. 민주는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야생동물처럼 날선 눈빛으로 낯선 집에서의 첫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때까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날이 밝으면 굳게 잠긴 저 문을 제 손으로 열게 만들 충격적인 진실이 방문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며칠간 민주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대저택에 갇힌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밤에는 책상 의자까지 문 앞에 괴어 놓아야만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죠. 부산항의 기억은 끈질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손, 입을 틀어막던 거친 손바닥.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민이 급한 처리를 위해 경호원들과 함께 집을 비웠습니다. 집안에 고요함이 내려앉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어느 곳에 눈길을 두어도 고급스러운 집. 하지만 민주가 느끼기에 이 집의 공기는 깊고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의 발길이 홀린 듯 2층 복도 끝 문이 살짝 열린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방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누군가 매일 청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분홍색 벽지, 3살 아이가 가지고 놀았을 법한 곰인형과 토끼 인형들. 이 방은 20년 전 그날에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침대맡 선반에 놓인 작은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닳아버린 아기 신발 한 켤레였습니다. 분홍색 가죽은 갈라지고 밑창은 닳았지만 이상하게도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누군가 매일 만지고 닦은 듯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저려왔습니다. 민주는 아기 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발길이 서재 쪽으로 향했어요. 무거운 참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웅장한 책장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 높은 책장에는 가죽 표지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때 구석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액자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왜 이것만 가려놓은 걸까요? 호기심에 이끌린 민주가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습니다. 순간 민주의 숨이 턱 막혔어요. 캔버스 속에서 20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진이었어요.
흰 드레스를 입고 햇살 가득한 정원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도록 웃고 있었어요. 볼에는 보조개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행복이 그림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자신의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나잖아.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울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 웃을 때 패이는 깊은 보조개, 도톰한 입술선까지. 윤계숙과는 단 한 군데도 닮지 않아 평생을 의아해했던 자신의 얼굴이 이 그림 속에 그대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엄마인 거야? 민주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네 아비는 널 버린 악마라던 윤계숙의 세뇌가 거부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 속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그림이 네 엄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다. 민주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언제 왔는지 강민이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에게 다가오려다 민주가 놀랄까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강민이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왔어요. 민주는 움찔했지만 더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너를 잃어버린 후로 저 웃음도 사라졌어.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강민의 목소리에는 20년 묵은 회한과 죄책감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아픈 아비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민주의 마음속 단단했던 경계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젖은 눈을 닦아내더니 순식간에 눈빛을 바꿨습니다. 이제 다시는 널 잃어버리지 않아. 널 이렇게 만든 놈들 전부 대가를 치르게 할 게야. 강민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민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부산 쪽 쥐새끼들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피눈물로 갚아줄 거니까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 서리빨 같은 분노가 목소리에 실렸습니다. 아까까지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주는 강민의 단호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낯선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싸워준다. 그 느낌이 어색하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정원을 서성이다가 2층 테라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이가 거기 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채 멍하니 서울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앙상한 어깨가 가운 안에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민주는 서재에서 본 그림 속의 환한 미소와 지금의 병든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걸까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조민주. 그 이름을 민주는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민이 민주를 거실로 불렀어요. 테이블 위에 쇼핑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 옷이랑 휴대폰이다. 네가 쓸 거야. 강민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받아들었어요. 부산에서 쓰던 낡은 폴더폰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물건이었죠. 쇼핑백 안에 있는 옷들의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민주가 식당에서 한 달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이 옷 한 벌 값이라니. 혹여나 부담 갖지 마라. 넌 내 딸이야.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다. 강민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민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짐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사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걸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자 서재에서 본 엄마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몸을 일으켜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금 장치는 잠갔습니다. 하지만 의자는 괴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 집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따뜻한 안도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를. 저택의 주방에서는 모처럼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셰프가 굽는 두툼한 스테이크 냄새가 거실까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버터와 로즈마리 향이 어우러진 평화롭고 따뜻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셰프가 잠시 재료를 가지러 뒤돈 사이 달궈진 팬 위에 기름이 과열된 것입니다. 치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불길이 팬 위로 확 치솟았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천장으로 솟구쳤고 매캐한 냄새가 순식간에 주방을 넘어 거실로 퍼져나갔습니다. 삐익! 천장에 달린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2층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안 돼. 불이야. 진이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스며든 탄 냄새를 맡자마자 20년 전 그날의 지옥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진이는 맨발로 계단을 굴러 떨어지듯 뛰어내려왔습니다. 민주야, 우리 아기, 엄마가 갈게. 진이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 눈앞의 주방이 아닌 20년 전 화마가 삼키던 그 방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식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릇과 유리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어요. 진이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 위를 맨발로 밟으며 불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발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죠. 비켜. 내가 들어가야 돼. 민주 죽으면 어떡해. 이거 나. 고용인들이 달려들어 말렸지만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엄마의 괴력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이 달려와 진이를 끌어안았지만 그녀는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핥히고 몸부림쳤어요. 싫어. 나 우리 딸 구해야 된다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진정제를 꺼냈지만 진이는 주사기를 뿌리치며 더 격렬하게 발작했습니다. 집안은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계단 끝에 민주가 섰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뒤엎어진 식탁, 깨진 유리 위를 뒹구는 엄마. 피투성이가 된 발로 불 속으로 뛰어들려는 저 처절한 몸부림. 민주의 시선이 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민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미친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의 눈에 보이는 건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새끼를 구하려는 어미의 본능. 20년 전 나를 잃어버릴 때도 엄마는 저렇게 울부짖었겠구나. 민주는 두려움을 삼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광하는 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입술을 떼었습니다. 무서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습관처럼 흥얼거렸던 그 노래. 민주의 입에서 떨리는 허밍이 흘러나왔어요.
별님도 자고, 달님도 자고, 우리 아가, 착한 아가, 엄마 품에 잘도 잔다. 화재 경보기의 요란한 소음 사이로 맑고 가느다란 노랫소리가 기적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진이가 어린 민주를 재울 때마다 즉석에서 지어 불러주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와 딸의 노래였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진이의 몸부림이 뚝 멈췄습니다. 허공을 휘젓던 손이 굳고 거칠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화마의 환영 속에서 오직 딸의 노랫소리만이 그녀의 귓가에 닿은 것입니다. 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을 잃고 헤매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눈앞의 민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노래, 진이의 목소리가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민주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지만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엄마 품에 잘도 잔다. 진이가 피로 물든 뻗어 민주의 젖은 뺨을 만졌습니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 내 딸, 민준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이가 와르르 무너지듯 민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진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녀의 앙상한 팔이 부서져라 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새끼, 살아있었어. 엄마가 미안해.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진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한이, 죄책감이,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도 엄마의 마른 등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엄마의 등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두 모녀의 울음소리는 그 무엇보다 또렷하게 저택을 울렸습니다. 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오열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기적. 아내와 딸이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이 순간을 위해 그는 버텨왔던 것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이 진이를 방으로 모셨어요. 진이는 민주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제 없이 잠든 밤이었어요. 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늦은 밤, 강민은 굳은 표정으로 주방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정상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을 꺼야 할 스프링클러가 단 한 방울의 물도 뿜어내지 않았습니다. 강민이 스프링클러 스위치를 눌러보았습니다. 작동했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했어요. 분명히 고장 난 것이었습니다. 강민이 관리인을 불러 호통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번 달 안전 점검 때만 해도 멀쩡하지 않았나요? 관리인이 사색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그게 시스템 오류 같습니다. 그런데 작동 센서가 인위적으로 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강민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수리업체 불러주세요. 당장 고쳐야 합니다. 아, 이 모델은 특수 부품을 해외에서 공수해야 해서 빨라야 2주는 걸린답니다. 2주? 강민은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단순한 기계 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낡은 부품이 때마침 수명을 다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적처럼 되찾은 행복 때문일까요? 강민은 아주 작은 균열조차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방패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2주라는 시간. 그는 왠지 모를 한기에 셔츠 깃을 여몄습니다. 닫힌 창문 틈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밤바람이 스산하게 새어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앉아 새로 받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직 이 비싼 물건이 자기 것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부산 부동산 보증금 반환 예정 안내. 민주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의 그 창고 같은 집은 민주 명의로 계약되어 있었어요. 윤계숙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민주 이름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보증금 관련 연락은 늘 민주에게 왔습니다. 민주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들려왔어요. 아, 어머님이 연락 주셨더라고요. 딸내미가 바빠서 위임했다고. 보증금 1,000만 원 싹 다 본인 계좌로 쏴달라시던데요. 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잠주려가며 설거지하고 불판 닦아서 피땀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빚까지 져가며 마련한 민주의 전 재산이자 목숨값이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강민을 찾아갔습니다. 부산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민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윤계숙이 있는 곳에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굳은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못 보내. 나도 간다. 함께 있어주마. 강민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고속도로를 집어삼킬 듯 질주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창밖만 노려보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을 거야. 민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해질녘 부산의 좁은 골목길. 차가 멈추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낡은 건물들, 빛바랜 간판들, 금이 간 시멘트 벽. 창고를 개조한 작은 집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민주가 20년 가까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집은 텅 비어 썰렁했습니다. 돈 되는 가전제품이며 이불까지 윤계숙이 싹쓸이에 간 뒤였습니다. 민주는 텅 빈 방을 둘러보다가 시선이 한쪽 벽에 붙은 붙박이장에 멈췄습니다. 어릴 적 호기심에 문이라도 열라치면 윤계숙이 빗자루를 들고 쫓아와 두들겨 패던 곳. 거기 귀신 산다. 손 떼면 죽는다. 하며 악을 쓰던 금기구역. 그래서 평생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가 홀린 듯 장롱문을 확 젖혔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이상했습니다. 민주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두드렸어요. 텅, 텅, 속이 텅 비어 있는 헐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강민이 다가와 낡은 장판을 우지끈 뜯어냈습니다. 나무 바닥 아래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괴짝을 열자 먼지 구덩이 속에서 종이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날짜가 찍힌 서류들이었습니다. 거액의 사채 차용증들이었어요. 빌린 금액, 이자율, 도장, 전부 윤계숙의 본명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이가 눈에 띄었어요. 강민이 종이를 펴들더니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구조가 상세히 그려진 약도였습니다. 빨간 사인펜으로 불 지르고 금고 털기, 뒷문 개구멍 도주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섬뜩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우발적인 게 아니었어.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 갚으려고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거야.
더 기가 막힌 건 괴짝 바닥에 깔린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한 노트를 펼치자 종이가 찢어질 듯 꾹꾹 눌러 쓴 악필이 튀어나왔습니다. 펜을 너무 세게 눌러서 종이가 찢어진 곳도 있었죠. 분노와 광기가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어요. 김진희는 다 가졌다. 예쁜 얼굴, 돈 많은 남편, 건강한 아기까지. 나는 뭐가 있나? 내 새끼는 뱃속에서 죽었는데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산다. 다 태워버릴 거다. 빼앗아 올 거다. 일기장 사이에는 강민과 진희의 행복한 가족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희의 얼굴 부분만 볼펜으로 수십 번을 찔러 시커멓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팔을 문질렀습니다.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윤계숙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행복을 가진 여자를 향해 지독한 열등감과 질투로 불을 지른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아이씨, 이놈의 부동산이 미쳤나? 왜 돈이 안 들어와? 윤계숙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 혹시 뭐 남은 게 없나 싶어 씩씩거리며 들어온 것이었죠.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강민과 민주를 보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강민이 약도와 일기장을 흔들며 말했어요. 네가 사람이냐? 넌 내 아내를 죽이려 했어. 그리고 내 딸을 팔아넘기려 했고. 윤계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오해고 변명조차 잊지 못했습니다. 눈이 이리저리 굴러갔어요. 출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악마야.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20년 동안 날 속였어. 엄마인 척하면서. 민주의 분노에 찬 고함에 비굴하던 눈빛이 궁지에 몰린 독사처럼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래, 이 기집애야.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계숙이 괴성을 지르며 민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주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억센 팔뚝으로 목을 감아조였어요. 민주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꺾였습니다. 계숙은 민주를 방패막이 삼아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침을 튀기며 악을 썼습니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네 딸 목 부러뜨려 버릴 거야. 강민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딸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켜. 그녀는 민주를 질질 끌고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민이 이를 악물고 길을 터주자 민주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도망치기 직전 계숙이 핏대선 목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잘 들어. 나 이대로 안 끝나. 내 20년 내놔. 니들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계숙은 어둠 속 골목길로 쥐새끼처럼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쓰러져 캑캑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얀 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강민이 달려와 민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주의 목에 난 상처를 보자 강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듯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숨 쉴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한참 후 민주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믿었는데. 민주의 눈에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민이 떨리는 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윤계숙은 이제 악몽일 뿐이야. 네 앞에는 엄마 아빠가 있어.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두 사람은 낡은 창고 집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부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민주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방패막이로 쓴 가짜 엄마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삼킨 진짜 아빠, 아버지. 그 묵직한 단어가 민주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계숙의 마지막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섬뜩한 눈빛이 부산항의 습한 바람을 타고 끈적하게 민주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잃을 게 없는 짐승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서울로 돌아온 강민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윤계숙 금융거래부터 막아. 차명 계좌까지 전부. 강민의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20년간 딸을 빼앗아가고 아내를 폐인으로 만든 악마. 더 이상의 관용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계숙의 세상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의 한 은행. 그녀가 돈을 찾으려 했지만 창구 직원이 싸늘한 표정으로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고객님, 법적 조치로 전 계좌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출금 불가합니다. 뭐? 이게 미쳤나? 내 돈 내놔. 계숙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온 건 청원경찰의 거친 손길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를 팔아가며 챙긴 수억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급한 대로 새로 사귄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나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아, 너 숲에 떨어졌다며? 유괴의 방화에 인신매매까지? 미친 것 같으니라고. 다신 연락하지 마. 재수가 없으려니까. 뚜뚜하는 단절음과 함께 계숙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갈 곳도 잘 곳도 돈도 없었습니다. 계숙은 부산 뒷골목을 떠돌며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진동했고 머리카락은 떡져 엉겨붙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주저앉아 소주병을 기울이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우, 냄새. 거지가 왜 여기 있어? 그 말이 계숙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다 김진희, 조강민, 그리고 배은망덕한 윤호월 그년 때문이야. 서울 평창동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진희가 민주를 식탁으로 불렀어요. 진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어요. 민주야, 이리 와봐. 강민이 사준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민주가 식탁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민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갈비찜, 잡채가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얀 생크림 케이크 위로 23개의 촛불이 영롱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생일 파티,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생일은 계숙에게 저주받는 날이었습니다. 네가 태어난 바람에 내 인생 꼬였다. 미역국은 무슨 밥값이나 해라. 그 모진 말들을 23년 동안 듣고 살았습니다. 생일날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케이크는커녕 축하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는 자기 생일이 싫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숨고 싶었어요. 강민이 다가와 민주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진희가 민주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꼭 해주고 싶었어.
네가 우리 곁에 없을 때도 엄마는 매년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어. 네가 없는 20번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기다려왔지. 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민주야. 살아있어줘서, 우리 딸로 와줘서 정말 고맙다. 민주는 일렁이는 23개의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20년 넘게 가슴에 박혀있던 그 얼음 같은 저주가 부모님의 눈물과 촛불의 온기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후, 민주가 촛불을 껐습니다. 23개의 어둠이 꺼지고 새로운 빛이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도였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 담장 밖 어둠 속 나무 사이에 숨어 이 광경을 훔쳐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화물차 짐칸에 몰래 타고 올라온 개숙이었죠. 윤개숙은 나뭇가지 틈으로 거실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새 옷을 입고 공주처럼 웃는 민주, 인자하게 웃는 강민,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진이. 윤개숙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다 뒤집혔습니다. 저건 내 자리야. 입술을 씹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또 빼앗았어. 내 돈, 내 아이, 내 행복. 전부 다. 박탈감은 광기가 되어 윤계숙의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웃지 마. 그 행복, 내가 다 태워버릴 거야.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윤계숙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훔친 일회용 라이터였어요. 주유소 쓰레기통에서 주운 빈 워셔액통을 직원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휘발유 가득 채워. 직원이 떡진 머리에 악취를 풍기는 윤계숙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손님. 규정상 이런 통에는. 윤계숙이 퀭한 눈을 번뜩이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추워서 따뜻하게 불 좀 쬐려고 그래. 잔말 말고 담아. 돈 주면 될 거 아냐. 직원은 소름 끼치는 그녀의 눈빛에 압도되어 떨리는 손으로 기름을 담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이 잠들었습니다. 민주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행복이 계속될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담장 밖 개숙은 기름통을 든 채 저택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 그러나 개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집 가정부로 일할 때 식자재를 몰래 빼돌리던 사각지대, 쪽문 개구멍의 위치를 말입니다. 강민이 보안업체를 바꿔도 건물의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윤계숙이 덩굴에 가려진 낡은 쪽문을 찾아내고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대로네. 계숙은 기름통을 끌어안고 뱀처럼 개구멍을 통과해 정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악마의 형상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계숙이 잠든 저택을 올려다보며 이빨 사이로 저주를 씹어뱉었습니다. 김진희, 조강민, 이번엔 아주 확실하게 태워줄게. 행복한 꿈을 꾸는 가족과 그 꿈을 잿더미로 만들 준비를 마친 악마.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평창동 저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세상이 죽은 듯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 저택 뒤편 식자재 반입용 쪽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섰습니다. 윤계숙이었습니다. 철컥, 뚝. 그녀가 챙겨온 절단기로 낡은 자물쇠를 비틀자
녹슨 쇠가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건조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자, 다시 시작이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제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라 눈을 감고도 훤했습니다. 개숙은 익숙하게 1층 복도를 지나 계단 아래와 현관 주변에 휘발유를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탈출로가 될 수 있는 곳을 원천 봉쇄하려는 소름 끼치는 계산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바닥을 타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에도 윤계숙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파괴 본능만 남은 눈동자였습니다. 너희들만 따뜻한 방에서 자면 안 되지. 윤계숙이 라이터를 꺼냈어요. 찰칵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손을 놓는 순간 기화된 유증기와 만나 불길이 폭발하듯 튀어올랐습니다. 붉은 화염은 굶주린 짐승처럼 순식간에 거실 커튼과 가구를 집어삼켰습니다. 매캐한 검은 연기가 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삐익! 뒤늦게 화재 경보기가 울부짖었지만 불을 꺼야 할 스프링클러는 침묵했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강민이 튀어나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열기와 연기. 불이야. 여보. 민주야. 강민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습니다. 진이가 비틀거리며 나왔지만 거대한 불길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트라우마가 온몸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아, 안 돼. 민주, 내 새끼. 진이가 울부짖었어요. 손이 허공을 헤집었습니다. 강민은 주저앉은 아내를 억지로 일으켜 테라스 쪽으로 밀쳤습니다. 당신 먼저 나가. 내가 민주 데려올게. 제발 정신 차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2층으로 가는 계단은 이미 시뻘건 불지옥이었습니다. 강민은 욕실로 뛰어들어가 이불에 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안 놓쳐. 절대로. 강민은 네 발로 기어서 타오르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젖은 이불이 열기에 말라가고 살이 익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층 복도. 앞이 보이지 않는 연기 속에서 강민이 소리쳤습니다. 민주야. 콜록, 콜록. 아빠. 민주의 방 안에서 희미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강민이 어깨로 방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민주가 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손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연기 자욱한 복도 구석에서 기괴한 그림자가 꿈틀거렸습니다. 불길을 피해 먼저 올라와 숨어있던 개숙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을린 얼굴에 흰자위만 번득이며 민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거야, 돌려내. 미친 여자처럼 귀여운 윤계숙이 민주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나. 당신 미쳤어. 싫어. 민주가 발버둥 쳤지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악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민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딸 몸에 손대지 마. 강민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몸을 날렸습니다. 강민의 어깨에 정통으로 받친 윤계숙이 벽에 처박히며 나뒹굴었습니다. 강민은 그 틈을 타 민주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민주야, 아빠 왔다. 숨 참아. 그는 민주를 품에 안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퇴로가 없었습니다. 계단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불길은 방문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남은 건 창문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구조대가 오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강민은 주저없이 의자를 들어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2층 높이의 화단이 보였습니다. 맨몸으로 뛰어내리기엔 위험한 높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윤계숙이 다시 기어왔습니다. 손톱이 깨져 피를 흘리면서도 그녀의 눈은 민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죽어. 지옥에서 온 악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은 민주의 어깨를 잡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딸을 응시했습니다. 민주야, 아빠 목 꽉 끌어안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아빠 믿지? 눈 딱 감아. 민주가 떨리는 팔로 강민의 목을 감싸 앉아 강민은 딸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온몸으로 감싼 채 창문 밖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강민은 자신의 등판으로 땅에 떨어지며 낙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등뼈와 갈비뼈에서 겪어본 적 없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민주를 아는 팔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민주가 질끈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자신은 강민의 배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빠의 몸이 쿠션이 되어준 덕분에 찰과상 하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강민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민주의 얼굴부터 더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볼을 만졌어요. 안 다쳤니? 우리 딸. 괜찮아? 입가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강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지키지 못했던 딸을 이번엔 제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는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그때 2층 창가에서 계숙의 처절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뜨거워. 살려줘. 불길에 갇힌 계숙이 창틀에 매달려 발버둥 치다 뒤늦게 진입한 소방관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민주는 움직이지 못하는 아빠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빠, 눈 좀 떠봐요. 제발요. 민주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은 떨리는 손을 들어 민주의 뺨을 닦았어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울지마 민주야. 다 괜찮아.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구급대원이 손을 떼어달라고 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강민은 맞잡은 딸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입가에 맺힌 미소는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저택에서는 아직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했어요. 잿더미가 되어가는 저택 위로 긴 밤이 끝나고 구원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화재 사건 이후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강민의 가족에게 고통이 아닌 기적의 시간이었죠. 2층 높이에서 딸을 안고 떨어졌던 강민은 갈비뼈와 다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찾은 것은 자신의 몸 상태가 아니라 딸 민주의 안부였어요. 병원에서의 2달 동안 민주와 진이는 지극정성으로 강민의 곁을 지켰습니다. 진이는 20년 만에 되찾은 정신으로 남편의 손발을 닦았고 민주는 서툰 솜씨로 아빠를 위해 사과를 깎았어요.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세 사람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아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법정.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20년간의 유괴, 방화, 인신매매 미수까지 얽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연일 뉴스를 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윤계숙이 끌려 나왔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그녀의 가슴에는 2034라는 죄수 번호가 박혀 있었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도끼가 가득했던 얼굴은 감옥밥을 먹으며 폭삭 늙어 쭈글쭈글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윤계숙은 판사를 향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법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을 썼습니다. 불난 집에서 버려진 애를 제 목숨 걸고 구해서 20년 동안 제 젖 먹여 키웠습니다. 친부모도 못 알아보는 핏덩이를 제가 거뒀는데 이게 유괴입니까? 저는 낳지만 않았지 진짜 엄마입니다. 그녀의 뻔뻔한 연기에 방청석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내막을 모르는 일부 방청객들은 수군거렸어요. 하긴 20년 키운 정이 무섭지. 그래도 키워준 공은 있는 거 아니야? 맨 앞줄 휠체어에 앉은 강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진이가 남편의 손등을 덮으며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겐 민주가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외쳤습니다. 증인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리고 민주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부산항 골목에서 땅만 보고 걷던 주눅든 소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증언석에 앉아 피고인석의 윤계숙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계숙이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국선 변호인이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20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준 건 사실 아닙니까? 엄마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잖습니까? 민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에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네, 밥은 먹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딸이라서가 아니라 저를 팔기 위한 상품 관리이자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어요. 강민이 찾아낸 증거, 도찰 사진과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이 사진들이 매년 제 친아버지에게 1억 원에 팔렸습니다. 20년 동안 20번, 총 20억이죠. 민주가 사진을 판사에게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아니라 피고인의 연금이자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방청석이 경악으로 들끓었습니다. 세상에 딸을 팔아서 장사를 했어? 저런 짐승만도 못한. 동정로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계숙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 이 배은망덕한 기집애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 너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발언 자제하세요. 경위가 윤계숙의 어깨를 눌러 앉혔어요. 검사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감시하고 착취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 인신매매 조직과 접촉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를 3억 원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민주는 그런 윤계숙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가족? 당신은 내 진짜 가족을 2번이나 불태워 죽이려 했어. 민주가 소매를 걷어 팔뚝에 남은 붉은 화상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지은 이름 윤호월.
그건 당신이 유산한 뱃속에서 죽은 아이의 태명이었잖아. 윤계숙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민주였어야 했어.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는 당신 죽은 아이 대용품이었고 감정 쓰레기통이었어. 생일날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게 어떻게 가족이야? 민주의 절규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숙은 할 말을 잃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주가 재판장을 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착한 딸 윤호월은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조강민과 김진희의 딸 조민주입니다. 재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아동을 착취했으며 반성 없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의 입에서 준엄한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주문. 피고인 윤계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갈랐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민은 참았던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고 진희는 두 손을 모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거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김진희 너 때문이야. 계숙이 발악하며 난동을 부렸지만 교도관들이 양팔을 꺾어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며 20년의 질기나견도 영원히 끝이 났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민주가 법원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강민과 진희가 다가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양쪽에서 민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장하다. 우리 딸 정말 고생했다. 강민이 민주의 등을 토닥였고 진희는 민주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민주야. 민주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엄마, 아빠. 우리 집에 가요. 민주가 강민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진희가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법원 앞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햇살 아래 길게 늘어진 세 사람의 그림자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평생 윤계숙과 닮지 않아 스스로를 미워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조강민과 김진희의 딸이었다는 것을.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조민주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끔찍한 기억이 서린 평창동 저택을 미련 없이 처분했습니다. 두 번의 화재, 20년의 상처, 그 지독했던 과거를 잿더미 속에 묻어두고 반포의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거실의 넓은 통유리 너머로 한강 물결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고 유람선이 평화롭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꽉 막힌 담장 안에 갇혀 지냈던 가족에게 탁 트인 강변은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최고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피아노가 햇살을 받아 매끄러운 윤기를 뽐냈습니다. 강민이 딸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뒤늦게 발견한 음악적 재능으로 음대 입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24세 시작한 늦은 도전이었지만 그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산 달동네 시절 민주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곳은 낡은 피아노가 있던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악보도 볼 줄 몰랐지만 귀로 들은 음악을 그대로 건반으로 옮겨내던 아이. 하지만 그 재능은 개숙의 구박 속에 철저히 짓밟혀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뭔 짓이야? 피아노가 밥 먹여주냐? 그 모진 말에 민주는 꿈을 접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온 뒤 진이의 심리 치료를 위해 함께 건반을 두드리다가 강민이 그 천재성을 알아봤습니다. 민주야, 네 손끝에 엄마를 살리는 힘이 있구나. 그 한마디가 멈췄던 민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민주가 처음으로 나가는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 날이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처음 민주의 손을 보고 말했었죠. 민주 씨, 무대에 한번 서보지 않을래요? 그 말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에 앉은 민주의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동쳤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갑자기 20년의 트라우마가 덮쳐왔습니다. 윤계숙의 고함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시끄러워. 울지 마. 소리내면 죽여버린다. 민주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피아노야. 바닥을 치는 자존감.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참가번호 23번 조민주. 사회자가 민주의 이름을 호명했어요. 무대로 걸어나가는 발걸음이 허공을 걷는 듯 붕 뜬 느낌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건반이 흐릿하게 뭉개져 보였습니다. 안 돼, 손이 안 움직여. 그때였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입모양이 또렷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 옆에 있던 강민도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단단한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다. 부모님의 눈빛이 민주의 공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윤계숙의 환청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차갑게 굳었던 소나기가 풀렸습니다. 민주는 깊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윤호월이 아니야. 죽은 아이의 대용품이 아니야. 사랑받는 딸 조민주야. 민주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첫 음이 울렸어요. 그 맑고 투명한 소리가 공연장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주곡은 자장가 변주곡이었어요. 화재 후유증으로 미쳐가던 엄마를 되돌린 그 기적의 자장가를 민주가 직접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것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연주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환희로 끝나는 선율, 잃어버린 20년의 시간, 되찾은 가족,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음표 하나하나에 살아 숨쉬었죠. 어느새 민주의 떨림은 사라지고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습니다. 마지막 음이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이는 펑펑 울며 기립박수를 쳤고 강민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스스로를 가뒀던 감옥문을 열고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한강변 아파트였어요.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한강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진이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주야, 밥 먹고 학원 가야지. 진이의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밝았습니다. 예전의 창백하고 병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강민도 식탁에 앉아 흐뭇하게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재 때 다친 허리는 아직 뻐근했지만 가족을 지켜낸 훈장이라 생각하니
아프지 않았죠.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밥을 든든히 먹은 민주가 현관으로 나섰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민주가 운동화를 신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젯밤 무대의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설렘 때문인지 운동화 끈이 자꾸만 꼬였습니다. 그때 출근 준비를 하던 강민이 다가왔습니다. 천하의 대기업 회장이 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운동화 끈을 정성스럽게 묶어주었습니다. 토끼 귀 모양으로 예쁘게. 민주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강민이 민주를 올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넘어져도 괜찮고. 강민이 매듭을 단단히 조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항상 네 뒤에 서 있을 테니까. 겁먹지 말고 이제 너만의 연주를 해. 민주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어요. 네, 아빠. 민주가 씩씩하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민주의 앞길을 비췄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강민과 진이가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도 뒤돌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이가 강민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 참 예쁘지?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한강의 윤슬처럼 반짝이는 민주의 미래. 20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뚫고 드디어 흐르기 시작한 그녀만의 새로운 노래였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끊어졌던 천륜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상처는 사랑으로 아물었고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가족 조민주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